윤 대통령 측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일부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로 돌아온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둘러싸고는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4일부터 진행될 변론기일에는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신문이 이어질 예정인데 먼저 어떤 쟁점이 주가 될 걸로 보이고 또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전략으로 임하게 될까요?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뭐 어떤 전략이라고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난 변론기일에서 다퉜던 내용들을 돌아보면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헌문란이나 폭동행위는 없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존중했고 법 테두리 내에서 했고 예. 대통령의 통치권한 행사로서 했던 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권력 찬탈을 이유로 해서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뭐 있냐, 폭동을 일으킬 이유가 있냐, 현직 대통령인데 네. 이런 얘기들을 명확하게 밝혔고 김용현 전 장관의 정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2월 4일 날 변론기일에도 보면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오니까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있었던 그 내용, 공소장 내용과 좀 다른 내용들을 두고 네. 공방이나 사실관계 규명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중에서 일부 그 군 관계자나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그동안의 진술이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바뀐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둘러싸고 집중적인 그 의견 교환이 있을 걸로 보이고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균형이 잡히겠죠, 또. 네. 네,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명확히 밝혔다고 하셨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국회 측 증인신문 예정도 있는데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까요? 근데 일단 지난 기일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통해서 전면적 부인을 했죠. 예. 그러니까 2시간짜리 내란이었다. 또 포고령은 형식적이었을 뿐 실행을 염두에 둔 포고령이 아니었다. 그리고 체포 지시가 없었고 국회에 해제 의결권을 마치 예상한 것처럼 주장을 했고 또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과의 이 관계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문답을 상호간에 했는데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공개된 김용현 전 장관 등 중요 임무 종사자의 공소장 내용 그리고 국회에서 뭐 곽종근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홍장원 1차장의 국회 증언을 통해서 이미 사실이 아닌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 증인인 이진우, 홍장원, 여인영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확인이 좀 될 것으로 보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겠죠. 본인이 지시한 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진우 수방사령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받아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아마 그게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도 계엄 직후 전후 시점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라는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했던 메모가 또 증거로 제출돼 있습니다. 이렇게 물증, 일치된 진술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증언해 온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정에는 이걸 부인할 만큼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직접 지시가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처럼 김용현 전 장관 선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본인의 책임을 끊어낼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이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가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책임을 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뭐 진술이라 또 질문 과정에서 나오는 답변을 뭐 신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자진해서 이 탄핵 심리에서 빠지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헌재 회피 촉구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실제로 혐의가 있거든요. 피험이 있으면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알아서 피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재판관의 재척 사유나 네. 재척이나 회피나 기피는 법률에 명시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 성향이 재판하고 상관이 없다면 법률에 왜 그걸 명시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든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좀 신중하고 사려 깊은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답을 내놓으면 좋은데 뭐 헌재를 건드리는 내용만 나오면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을 때도 뭐 거의 반나절 만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재판을 하는 최고 심판기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혹이 들고요. 왜 저렇게 움츠려들고 방어적으로 본능적으로 반발하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지금 밖에서 회피하라는 의견서를 내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 또 여기에 가세해서 마치 헌법재판소 특정 재판관들이 이념적 성향에 의해서 결론을 예단해 놓고 재판을 끌어가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주장이고요. 재판 절차 진행에 흠집을 내고 결과가 사실은 뭐 누가 보더라도 파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결정이 나왔을 경우에 불복하기 위한 자락을 깔고 있는 게 아니란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네. 문제 제기 내용이나 방식 모두 뭐 부적절합니다. 방식에 있어서는 회피 의견서를 낼 게 아니라 기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었지만 뭐 몇 시간 만에 나왔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회피 사유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피 신청을 한다고 하면 뭐 1시간 안에 결론을 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법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서 재척, 회피, 기피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다 정해놨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재판관과 피고인 내지 피청구인과의 관계상에서 어떤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거나 사건 자체에 관련성이 있을 때 재척, 회피,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막연하게 판사 모임의 특정 모임의 소속이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피 사유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10몇 년 전에 주고받은 안부 메시지를 가지고 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런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을 한다면 뭐 스스로 회피가 아니더라도 여덟 명이 모인 재판관 전체 평의에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절차적 요건을 따라가서 법대로 헌법재판소 법의 취지대로 하면 될 것을 재판소 밖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흠집 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런 것은 지난번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어떤 뭐 다시 기시감이 들 정도로 매우 위험한 발언이고요.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태도는 자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앞서서 조총래 전 부원장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헌재가 탄핵 심판은 재판관 성향과는 이제 상관이 없다. 그런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고 또 여권에서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게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 뭐 많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하고 생각이 별로 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논란을 만든 당사자는 헌법재판소 자체고요, 헌법재판관들입니다. 우리 사법기관에 대해서 뭐 사실 평론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재판관이라 그러면 판사라 그러면
굉장히 공정하고 존중해야 될 분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원칙을 지키는 분이라고 알고 예. 있는데 임의단체인 우리법연구회 같은데 가담을 해서 활동한 것도 사실 의구심이 있고요. SNS를 통해서 자신의 성향이 제일 왼쪽에 있다는 등등의 얘기를 글을 남기고 특정한 정치인과 무슨 뭐 안부를 묻고 하는 게 그게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남편이 관련이 돼 있고 남동생인가 죄송합니다. 여동생인가 형제가 관련이 돼 있는데 재판과 관련 없다고요. 그게 피험 사유가 안 됩니까? 재척 사유가 안 되나요? 이게 일반 법원의 판사 같았으면 이미 알아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개인 성향과 헌재 심판은 상관이 없다.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줄탄핵해가지고 13분이 국회를 통과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4건이 지금 끝났어요. 예. 4건 중에 2건도 180일을 넘겨서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줄탄핵에 대해서 빨리빨리 헌재가 심판 결론을 내려줘야 국정마비라든가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의 의견에 동조하듯이 보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늦추고 할 일 안 하고 자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다음에 또 얘기가 뭐냐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덕수 총리가 지금 탄핵 심판 탄핵 그 국회에서 가결이 돼 갖고 넘어와 있는데 의결 정족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처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제대로 착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후임으로 들어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했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부터 예. 뭐 졸속 심리를 거쳐서 2월 3일 날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행태가 뭔가 민주당하고 같이 가는 것처럼 안 보이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스스로가 혐의점을 만들고 재척 사유, 기피 사유를 만들면서 자기들은 공정하다, 우리는 우리 법대로 간다, 우리는 절차대로 간다 이렇게 하면 그게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의 지금 행태는 매우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기피 사유를 만들고 있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또 법원이 동생 말 듣고 남편과 이 탄핵소추 대리인 간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판결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우리 사법기관의 신뢰가 없는 겁니까? 그 정도를 지금 국민의힘이나 현직 대통령,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헌법 헌정 질서 체계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 연구회가 불법 단체입니까? 법원 내에 있는 학술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념적 이런 내용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나라 법 체계가 독일법에 근거해서 일본 법 체계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자꾸 판결하다 보니까 우리 법 현실에 맞는 우리 그런 걸 연구하자고 해서 하는 학술 단체입니다. 거기에 이념적 딱지를 붙여서 마치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면 특정 성향을 대변하고 특정 결론을 낼 것이라고 단정하는 자체가 넌센스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 탄핵 와중에도 그 처형인 박선영을 그 과거사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정영식 주심은 지금 박선영 위원장의 관계를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논리를 들이대며 할 말이 없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문영배 전 지금 대행 같은 경우에 과거 판결에서 보면 4대강 사업에서 적법하다고 판결해서 오히려 진보 민주정에서 비판을 받은 바도 있고요. 또 통진단 해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석기 당시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번 사건에서 그렇게 몰아가는지, 그렇게 몰아가려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지 몇 개 SNS의 어떤 관계성, SNS 글에 또 맥락과 완전히 다른 사실을 사실상 왜곡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흠집내는 것은 책임 있는 어떤 정당 또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윤 대통령이 그간 SNS랑 변호인단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또 여야도 엇갈린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두고 격돌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정치적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질 상황에서 이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지금 여론은 계엄 초기에 비해서 많이 경향적으로 추세가 변했죠. 균형을 잡아갔다고 하는 쪽이 맞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은 줄고 반대하는 여론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고 정당 지지율도 그런 추세를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국회에서 탄핵 가결 이후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대통령의 지위가 정지된 건 아닙니다. 지위는 그대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나라 걱정, 국민 걱정, 민생 걱정을 직간접적으로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혹은 뭐 어제부터 일반 접견을 면회를 통해서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 일반 면회가 허용되고 난 뒤부터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또 대통령실이라든가 대통령의 전직 참모들도 이제 면회를 가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구치소로 몰려가고 하면서 이게 초기에 고립된 이미지, 대통령이 고립된 형상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수 세력들의 인식 전환이라든가 결집이라든가 또 온건 중도들의 또 끌어당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그거는 정서상의 문제고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을 통한 뭐 5차, 6차, 7차, 8차까지 가면서 이게 지금 초기에 검찰의 공소장에서 적시됐던 내용하고 다른 뭐 내용의 내용의 주장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체포조 관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요원을 끌어내라 이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곽종건 특전사령관이라든가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장소에 따라서 엇갈리게 나와요. 실제로. 그 부분들이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논박을 받고 교정을 뭐 서로가 주장을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추세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 균형이 잡히는 추세가 더 강화될 거다. 저는 탄핵 반대 여론이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도 실체적 진실이라든가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론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면 서울 민심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그리고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통한 회복과 안정, 또 민주주의의 회복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초기 탄핵 비상계엄 또 탄핵 소추까지 이어지는 국면에서는 당연히 국민들은 이 위헌 위법적인 탄핵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뭐 높이 그 지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체포 집행 과정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극렬하게 저항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수층의 어떤 결집 효과가 이어지긴 했는데 그게 이제 설 전후로 해서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고 탄핵 심판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공개 변론에서 대통령이 보이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면서 여론은 이제 완전히 돌아서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부터 여론이 진짜 여론이라고 봅니다. 지금 최근까지의 어떤 보수 결집 이 양상에서 드러났던 어떤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적합도, 선호도 문제는 이제부터 나타나는 그 여론 조사를 보면 다른 양상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것이 2월 말 또는 3월 초 중순으로 예정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즈음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완벽히 다른 양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두 분이 상당히 다른 이 여론의 흐름을 예측해 주셨는데 한편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SNS에 대선 승리가 탄핵의 완성이라면서 크게 하나가 되어야 이긴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며칠 사이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설 뭐 인사회동 직전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좀 직설적이고 평소 성과와 다르게 강하게 비판 글을 올리면서 이제 좀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당 내에서는 좀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 그러니까 대선이 현실화되는 경우에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포용하고 화합하고 통합하고 그런 행보로 당연히 갈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기본적인 입장도 그런데 지금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역시 여전히 내란과 관련돼서 반대 세력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 이 탄핵 심판 절차까지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바로 뭐 대선이 있는 것처럼 내부 분열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고요. 이제 네.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통합과 포용의 필요성을 이제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에 관련한 SNS 글에도 여전히 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지금의 입장에 대한 비판의 어떤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도 이 주장 자체에 원론적으로 당연히 동의할 거고요. 당연히 대선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는 통합과 포용이라는 뭐 김경수 전 지사의 목소리도 수용할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비명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목소리만 커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이제 정치인들이시니까 정치 지도자들이시니까 존재감 부각 차원에서 얘기한다고 저는 봐요. 민주당에서 지금 뭐 건전한 의미에서의 경쟁 체제가 가능합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저는 그런 식의 경쟁은 뭐 실종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형적인 메시지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됐을 때 대안적 리더십으로 자리를 매김하겠다라는 뭐 뚜렷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바로 예를 들면 내가 바로 이재명의 대척점에 있는 후보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조기 대선이든 본 대선이든 대선을 앞두고 범민주당의 통합 논의가 제기될 때 그 주도권을 내가 지고 가겠다라는 식의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실행할 당내 기반도 없고 세력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뭐 아직은 국민 지지도 미미하고요. 그래서 반향 없는 메아리 정도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는 분명한 두 가지 원칙을 견지했다고 봐요. 하나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이게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인데 여야 합의를 통해서 입법권이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부분을 명분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 내용인데요. 헌법 위반은 뭐 여전히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추천한 2인의 특검 후보 중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는 연장자가 자동으로 되게 한다든가 이게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독소 조항은 뭐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5개, 6개로 줄였다고 하는데 네. 인지 수사가 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특검이 그냥 아무거나 넓혀서 전 국민이든 정치인이든 그냥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한 브리핑을 뭐 수사 과정을 브리핑할 수 네. 있게 돼서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특검이 출범해야 될 현실적 정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실효성이 사건에 대한 없다. 중복 기소가 안 되는데 특검을 112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100일이든 뭐 며칠이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검찰이 그 제기한 기소를 유지하는 공소 유지 기능만 하려고 특검을 만들어서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도 민주당도 알만한 내용이고요. 몇 달 전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자꾸 밀어붙여서 그 자충수를 두기보다는요 적절한 순간에 포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야 합의도 없었고 위헌 소지 여부도 있고 지금 대통령이 기소된 상황에서 뭐 실효성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그 대통령 권한 대행 역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요. 또 권한 대행이라는 지위상 대통령에 비해서 또 권한 행사는 일정 정도 제약이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당연한 것처럼 지금 7차례나 했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된다는 게 헌법 원칙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외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남용한 거죠. 뭐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 자체가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특검에 관해서는 뭐 얘기를 하는데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데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서 이미 여야 합의를 다시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상목 대행이 요구하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 이 통과된 특검법 자체가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안이 그대로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도 없고 여야가 실질적으로 합의한 내용으로 봐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라는 명분 삼아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요. 이건 합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의 재가를 받아올 때까지는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입장과 다름이 없어서 이런 모든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고 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다면 뭐 위헌 결정이 있는 것을 전제했을 때 그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